선생님,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68살 김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째, 우연히 만난 여성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며 정말 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8개월 후, 그분이 제 앞에서 펑펑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도대체 그 8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김할아버지 같은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김할아버지가 만난 그 여성분은 처음에 정말 이상적인 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직접 죽을 끓여주러 오시고 병원 검진 받을 때도 함께 가주셨거든요. 심지어 할아버지 생신날에는 깜짝 케이크까지 준비해 오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신호가 나타났어요. 그 여성분이 할아버지의 제안을 듣자마자 정말요? 언제 할까요? 라고 즉답했다는 거예요. 보통 신중한 사람이라면 조금 더 시간을 가져봐요 라고 말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때 그 신호를 놓치셨어요. 오히려 이분도 나만큼 간절했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결혼식을 올리고 딱 20일이 지났을 때부터 그 여성분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혹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도와야 하잖아요. 할아버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셨다고 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아들이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대요. 당신이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금액을 물어보니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큰 돈을 하며 망설이시니까 그 여성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우리가 남인가요? 부부잖아요. 당신은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강하게 몰아붙였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라는 생각에 결국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정말 무서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그 여성분의 요구가 한 달마다 새롭게 나타났거든요. 당신 명의로 제 이름도 추가해서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제가 시장 보기가 편해져요. 한 달 후에는 집 명의도 공동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또 한 달 후에는 당신 혼자 쓰기에는 집이 너무 크니까 방 하나를 전세 놓아서 용돈을 만들어 봐요.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이런 요구들을 할 때마다 그 여성분이 항상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는 말을 붙였다는 거예요. 마치 할아버지를 도와주려는 것처럼 포장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며 쓰러지셨어요. 당뇨 합병증 때문이었는데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여성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피 보는 게 무서워서 병원에 못 가요. 대신 기도는 열심히 할게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병원도 함께 가주던 분이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사흘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그 여성분이 집에 와서 할아버지의 중요한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다는 걸 이웃분이 목격하고 나중에 알려주셨거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서, 보험 증서까지 모두 복사해 갔다고 해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패턴, 처음에는 모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세심하게 챙겨주고 아픈 곳은 없는지 걱정해주고 외로울 때 말동무가 되어주고 생일이나 기념일도 잘 챙겨주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두 번째 패턴, 결혼 제안에 즉답했어요. 신중한 사람이라면 조금 더 시간을 가져봐요 라고 말할 텐데 이런 분들은 언제 할까요? 라고 바로 대답했죠. 세 번째 패턴, 결혼 후 한 달 이내에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것도 우리 이제 부부인데 라는 말과 함께요. 네 번째 패턴, 상대방이 정말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사라졌어요. 병원, 수술, 응급 상황에서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신호는 시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려고 하죠. 반대로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나이가 얼마나 되는데 시간을 끌어요 라며 성급하게 몰아붙여요. 두 번째 신호는 돈에 대한 태도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재정 상황에 대해 깊이 캐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마음을 갖죠. 하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재산 규모를 알아보려고 하고 우리 이제 가족인데 숨길 게 뭐 있어요 라며 통장이나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자고 해요. 세 번째 신호는 어려울 때의 반응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프거나 힘들 때 더 가까이 다가와요. 하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럴 때 오히려 거리를 두거나 핑계를 대며 사라집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다만 외로움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살던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에는 더욱 그렇죠. 익숙했던 일상이 갑자기 달라지면서 오는 허전함, 대화할 사람이 없는 적막함, 이런 감정들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이 꼭 제 옷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안함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노후의 동반자를 찾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도록 현명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진짜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더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짜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김할아버지 사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또 다른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만난 63세 박할머니의 경험담이에요. 박할머니도 김할아버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이 지나서 정말 외로우셨대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드셨다고 해요.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텔레비전을 켜놔도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동네 경로당에서 70세 남성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도 김할아버지가 만난 분처럼 처음에는 정말 이상적인 분처럼 보였어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대신 들어주고 비가 올 때는 우산까지 씌워주는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 박할머니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성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할머니, 우리 나이가 벌써 이런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예요? 시간이 없잖아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구분법이 나와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편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라며 압박을 가해요. 결국 박할머니도 그 압박에 못 이겨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할아버지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한 달 후부터 이상한 요구들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빚이 좀 있어서요. 당분간 생활비를 당신이 대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가 빚이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라고 하니까 미안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이제 가족 아닌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여기서 두 번째 구분법이 나와요.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부부잖아요 라는 말로 죄책감을 유발하려고 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박할머니는 그 후에도 계속 요구를 받았어요. 석 달 후에는 제 아들 사업 보증을 서달라, 6달 후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하자는 식으로 말이죠. 그때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으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패턴이 보이시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 신뢰 쌓기예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행동해요. 세심하게 챙겨주고 당신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는 말을 자주 해주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완전히 마음을 열고 의존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단계, 관계 서두르기예요. 신뢰가 어느 정도 쌓였다고 판단되면
결혼이나 동거를 제안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서두르라고 압박한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시간이 없어요라는 식으로요. 세 번째 단계, 본격적인 요구예요. 함께 살기 시작하거나 혼인신고를 한 후에 진짜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생활비가 부족해서요라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마지막 단계, 완전한 장악이에요. 상대방의 재산과 권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후에는 더 이상 착한 척 하지 않아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미리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좋은 사람은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당신이 편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라며 재촉해요. 두 번째, 돈 이야기가 언제 나오는지 보세요. 진심인 사람은 최소 1년 이상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 이내에 돈과 관련된 요구를 해요. 세 번째, 과거에 대해 물어보세요. 이전 결혼 생활, 자녀들과의 관계, 경제적 상황을 자연스럽게 알아보세요. 만약 말이 자주 바뀌거나 회피하려고 한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네 번째, 아플 때 반응을 보세요. 감기라도 걸려보세요. 진심인 사람은 더 세심하게 돌봐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아프실 거예요? 라고 짜증을 내거나 외면해요. 다섯 번째, 가족과 만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좋은 사람은 가족들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끼리만 조용히 지내면 안 될까요? 라고 회피하려고 해요.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찰하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친절해요. 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만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무례해요. 일곱 번째,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보세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같은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키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내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오랜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은 대부분 맞아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을 관찰해 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이런 과정을 거쳐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모습이 좋아요 라고 말할 거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럼 평생 혼자 살라는 건가?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외로움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공적인 노후 재혼을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2, 3년 동안 충분히 알아가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모두 확인한 후에 결정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여도 행복한 삶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혼자 사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혼자 살면서도 정말 활기차고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72세 이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자유로운 삶이 있었나 싶다고 말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가 훨씬 안정감 있게 느껴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을 정해두시면 좋아요. 운동이든 신문 읽기든 화분에 물 주기든 상관없어요. 두 번째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요즘 동네마다 있는 평생학습관이나 문화센터에 가보세요. 서예, 그림, 노래, 춤, 요리, 컴퓨터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한 67세 할아버지는 65살에 우쿨렐레를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동호회에서 공연까지 하고 계세요.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재미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꾸준한 운동 습관을 만드세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마음도 건강해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매일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특히 아침 산책을 추천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들과도 인사하게 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유지하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사람들과 단절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동호회, 봉사활동, 종교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만나는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며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집안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세요. 혼자 살면 아무래도 집안이 어수선해지기 쉬워요. 하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살면 마음도 훨씬 편안해져요. 꼭 비싼 걸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침대 시트를 새 걸로 바꾸거나 꽃 한 송이를 사다 놓거나 좋아하는 향초를 켜는 것만으로도 집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져요. 여섯 번째는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만드세요. 올해 안에 책 12권 읽기, 매주 새로운 요리 하나씩 배우기, 동네 구석구석 걸어보기 같은 소소한 목표들 말이에요. 목표가 있으면 매일매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정말 특별해요. 일곱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가족과 멀어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만나보세요. 자녀들이 바쁘다고 해서 연락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싫어하는 자녀는 없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여덟 번째는 자원봉사나 사회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줘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돌보기,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환경 정화 활동 등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한 할머니는 근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를 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돼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시기, 예쁜 옷 입고 나들이 가기, 맛있는 음식 해 먹기,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등 작은 행복들을 챙겨가며 사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중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정말 좋은 인연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외로움 때문에 서둘러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져요. 하지만 충분히 행복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훨씬 현명하고 지혜로워요. 혹시 지금 그래도 혼자 사는 건 너무 쓸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온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면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어요. 가족의 사랑, 친구들의 우정,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 이런 것들이 모두 사랑이거든요. 꼭 배우자가 있어야만 사랑받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을 선택하셔도 좋고, 혼자서 자유롭게 사시는 걸 선택하셔도 좋아요. 다만 어떤 선택을 하시든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외로움이나 불안함 때문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그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든 분명 행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고 싶어요. 등 어떤 이야기든 좋아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계속 준비해서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건강관리 방법, 자녀와의 관계 개선법, 노후 자금 관리, 취미 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주제들로 찾아뵐게요. 놓치지 않고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계신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